우리 뇌는 걷는 행위를 너무나도 완벽하게 자동화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걸을 때 뇌의 신경계는 여러분의 의식적인 허락조차 구하지 않고 알아서 걷기를 지휘하죠. 발을 어디에 디딜지, 보폭은 얼만큼 할지, 고관절을 언제 펴고 팔은 언제 흔들지, 이 모든 복잡한 연산이 의식의 수면 아래에서 처리되며 우리는 하루에 10,000번씩 똑같은 동작을 아무 생각을 없이 반복합니다. 그런데 걷는 방향을 뒤로 쑥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 순간 완벽하게 자동화되었던 모든 연산 시스템은 그야말로 와장창 무너져 내립니다. 소뇌는 수년 동안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뇌의 처리 자원들을 끌어모아 실시간으로 맨바닥에서부터 움직임을 다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앞으로 걷기를 관장하는 신경회로가 뒤로 걷기에는 작동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척수신경에는 뒤로 걷기를 위한 그 어떤 패턴도 저장되어 있지 않거든요. 흥미롭게도 생체역학적인 발견들을 살펴보면 걷는 방향을 뒤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무릎 앞쪽인 슬개 대퇴관절에 가해지는 압축력이 30에서 40%나 줄어듭니다. 똑같은 무릎, 똑같은 연골이지만 체중이 실리는 방향이 달라지니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게다가 앞으로 걷는 연습을 풀로 주구장창하는 것보다 뒤로 걷는 연습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걷는 능력을 훨씬 더 적극게 효과적으로 개선한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오늘 저희 파이만의 길에서는 먼저 신경학적 관점에서 앞으로 걷기가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동화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요추, 즉 허리 쪽 척수에는 보행을 위한 중추 패턴 발생기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뇌의 명령 없이도 알아서 리듬감 있게 다리를 굽히고 펴는 걷기, 패턴을 만들어내는 신경회로죠. 뇌는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일일이 명령하지 않습니다. 뇌는 그저 걷는 속도, 방향, 지형에 맞춘 적응 같은 큰 틀의 설정값만 던져줄 뿐이고, 그러면 척수의 패턴 발생기가 그것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이때 손에는 타이밍을 조율하고 기저핵은 언제 걷기 시작하고 언제 멈출지를 관리하죠. 대뇌의 운동 피질은 갑자기 바위가 튀어나오거나 길이 험해져서 의식적인 조절이 필요할 때만 쓱 개입합니다. 어른이 될 무렵이면 앞으로 걷기는 인간의 운동 목록 중에서 가장 많이 연습한 단일 동작이 됩니다. 1년에 무려 1억 걸음을 걷고 그걸 수십 년 동안 매년 반복하니까요. 앞으로 걷기를 제어하는 신경 경로들은 미엘린이라는 신경 절연 물질로 아주 두껍게 감싸져 있고 뼈, 속 깊이 새겨져 있으며 너무나도 철저하게 자동화되어 있어서 걷는 인지적인 노력이 거의 1% 직림 불가비실 토비로하지 않습니다. 이런 엄청난 효율성은 뇌가 아주 영리하게 운동을 학습한 결과입니다. 수십 년간의 반복을 통해 걷기 패턴을 뇌의 더 깊은 곳, 피지라 회로로 밀어 넣어버리고 대뇌 피질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풀어준 것이죠. 이 미엘린이라는 절연체의 두께는 실제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보행 회로를 담당하는 피질 척수로의 신경 섬유들은 우리 신경계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높은 밀도의 미엘린으로 덮여 있습니다. 신경 전달 속도를 높여주는 이 절연체는 수십억 번의 반복을 거치며 쌓이고 쌓여 신호가 거의 빛의 속도처럼 즉각적으로 전달되게 만듭니다. 걷기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끝내는 기저핵 회로 역시 너무나 확고하게 자리 잡아서 우리는 길을 걷기 시작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고 장애물을 피하며 멈춰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친구와 수다를 떨고 오늘 저녁엔 김치찌개를 끓일지 된장찌개를 끓일지 고민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에거나 생각 없이 멍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의 영역인 피지라 시스템이 알아서 다 해주고 있으니 대뇌 피질은 아주 여유롭게 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여기가 문제입니다. 균형을 잡고 협력을 계산하며 실시간으로 공간을 파악하는 손의 회로들은 이 자동화된 걷기를 할 때 거의 아무런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시스템이 완전한 자동 비행 모드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 자동 비행 모드는 아무리 연습해도 성능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현상 유지만 할 뿐이죠. 매일 풀지, 아스팔트 포장도로나 평평한 한강 공원을 5km씩 걷는 사람은 심장과 혈관의 건강은 잘 유지하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망가지는 뇌의 운동 제어 시스템에는 새로운 자극을 단 1도 주지 못합니다. 걷는 동안 심장은 열심히 펌프질을 하지만 뇌는 특히 손해와 공간 감각을 통합하는 회로, 그리고 운동을 계획하는 전두엽은 그저 공회전만 하고 있습니다. 매일 걷기 운동을 하니까 뇌 건강에도 충분할 거라고 믿고 계신 65세 어르신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분들은 지금 40년 동안 써서 손에 완전히 익어버린 타자기를 치는 것과 똑같은 운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손가락은 기계적으로 움직이지만 뇌의 대뇌 피질은 완전히 딴 데가 있는 거죠. 앞으로 걷기만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쇠퇴하는 운동 제어 시스템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할 뿐 노화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방향을 뒤로 바꾸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그 철옹성 같던 걷기 자동화 사이클의 모든 부품이 동시에 고장나 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척수의 패턴 발생기에는 뒤로 걷기를 위한 템플릿이 없습니다. 50년 동안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걸음을 옮겨주던 회로들에게 뒤로 가는 방향은 그야말로 태어나서 처음 보는 외계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손에는 걸음걸이의 모든 구성, 요소를 실시간으로 처음부터 새로 계산해야 합니다. 과거의 기억을 꺼내거나 저장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낯선 제약 속에서 적극적으로 연산을 수행해야만 하지요. 가장 먼저 시각 정보 없이 발을 어디에 디딜지 계산해야 합니다. 눈은 앞을 보고 있는데 발은 뒤로 가고 있으니까요. 평소라면 눈이 다 알아서 해줬을 공간 정보를 이제는 발바닥의 파치니 소체, 관절의 수용체, 금방추 같은 고유 수용성 감각 시스템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손해로 올려보내야 합니다. 손해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고화질의 고유 수용성 감각에 의존해 본 게 아마 여러분이 기저귀 차고 아장아장 걷기를 배우던 유아기 시절 이후 처음일 겁니다. 게다가 근육이 움직이는 타이밍도 싹 다 반대로 뒤집힙니다. 앞으로 걸을 때는 발 뒤꿈치가 땅에 닿을 때 엉덩이 근육인 대둔근이 수축하지만 뒤로 걸을 때는 발가락이 땅에서 떨어질 때 대둔근이 수축해야 합니다. 발목을 굽히고 펴는 근육들의 역할도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고 몸통의 회전 균형을 잡기 위해 팔을 흔드는 타이밍도 싹 달라져야 하죠. 이 하나하나의 역전 현상마다 손에는 뇌세포를 풀가동해 패턴을 계산해야 합니다. 믿고 기댈 자동화 템플릿 따위는 없습니다. 연산의 양이 그저 조금 달라지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르게 복중합니다. 앞으로 걸을 때 손에는 그저 오토파일럿이 잘 굴러가나 모니터링 하다가 언덕이 나오면 살짝 조율하고 바닥이 미끄러우면 약간 타이밍을 바꾸는 정도의 수정만 합니다. 하지만 뒤로 걸을 때는 매 걸음마다 백지 상태에서 설계도를 새로 그려야 합니다. 발이 어떤 궤적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근육은 어떤 순서로 힘을 써야 하는지,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감각 피드백을 어떻게 융합할지, 그리고 우리 몸의 전정 간이야 기관이 평생 겪어본 적 없는 낯선 체중 이동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 끊임없이 계산해야 합니다. 매 걸음이 새로운 도전이고 수십 년 동안 뇌에 한 번도 청구된 적 없던 막대한 에너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낯선 운동을 할 때 손해와 대뇌 피질의 연결성은 눈에 띄게 변합니다. 새로운 움직임의 패턴은 손해의 신경세포들을 흥분시키고 손해와 대뇌 운동 피질 사이의 기능적 연결고리를 아주 튼튼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패턴과 씨름하고 있는 손해는 자동화된 패턴을 멍하니 돌리고 있는 손해와 생리학적으로 아예 다른 상태가 됩니다. 더 많은 프루킨예 세포 회로를 끌어다 쓰고 하올리브 핵으로부터 오류가 났으니 수정하라는 오름신경 섬유의 오차 신호를 마구 발생시키며 손해 신부의 신경핵들에 새로운 시냅스가 생기도록 몰아붙입니다. 여기서 오름신경 섬유의 오차 신호라는 건 손해가 무언가를 학습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에러 신호가 울릴 때마다 프루킨예 세포의 시냅스 연결 강도가 수정되면서 움직임의 모델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즉 뒤로 걷기는 손해를 단순한 실행 모드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학습 모드로 강제 전환시킵니다. 이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실행 모드는 포도당을 거의 쓰지 않고 기존 패턴을 유지할 뿐이지만 학습 모드는 포도당을 팍팍 태우며 뇌의 신경회로를 추가로 동원하고 새로운 시냅스를 만들어냅니다.
동네 한 바퀴를 10분 동안 뒤로 걷는 65세 어르신의 손에는 수십 년 전 처음으로 자전거 타기를 배웠을 때처럼 활활 타오르며 일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무릎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방향을 뒤로 바꾸면 무릎의 생체역학이 완전히 변하는데 이게 바로 앞으로 걸을 땐 아프던 무릎이 뒤로 걸을 땐 안 아픈 이유를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을 때 땅바닥은 특정한 패턴으로 무릎에 충격을 돌려줍니다. 발 뒤꿈치가 땅에 닿는 순간 정강뼈의 속도가 확 줄어들고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은 체중을 버티면서 길어지는 편심성 수축을 합니다. 우리 몸의 무게를 지탱하며 무릎이 굽혀지는 걸 통제해야 하니까요. 이때 무릎뼈와 허벅지뼈가 만나는 슬개 대퇴관절은 엄청난 압박력을 받게 됩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체중의 약 3배에서 3배, 평지를 걸을 때도 체중의 5배에서 2배에 달하는 하중이 실리죠. 하루에 10,000보를 걷는다면 10,000번 내내 무릎뼈를 특정한 각도로 특정한 힘을 가해 허벅지뼈, 홈으로 꾹꾹 짓누르는 셈입니다. 그런데 뒤로 걸으면 이 생체 역학이 마법처럼 뒤집힙니다. 발 뒤꿈치가 아니라 발 앞쪽이나 중간 부분이 먼저 땅에 닿게 되죠. 대퇴사두근은 길어지면서 버티는 게 아니라 짧아지면서 힘을 내는 구심성 수축을 합니다. 그 결과 똑같은 속도로 걸어도 슬개 대퇴 관절에 가해지는 압박력이 앞으로 걸을 때보다 약 30에서 40%나 뚝 떨어집니다. 관련 연구들을 보면 4주 동안의 뒤로 걷기 훈련이 50대 이상 성인에게 아주 흔한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 환자들의 무릎 통증을 눈에 띄게 줄여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리는 아주 직접적입니다. 걷는 방향을 바꾸면 무릎, 연골에 힘이 가해지는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앞으로 걸을 때 너무 혹사당하던 연골 표면은 휴식을 얻고 그동안 힘을 안 받아서 방치되어 있던 표면이 대신 압박을 받게 되면서 압력이 골고루 분산되는 거죠. 50대가 넘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걷기만 하면 무릎 앞쪽이 시큰거린다고 호소합니다. 계단 오르기가 두려워지고 운동할 의욕을 꺾어버리는 그 이질입니다. 통증은 사실 수십 년 동안 매일 10,000번씩 똑같은 방향과 똑같은 각도로 관절을 짓눌러 온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연골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물리학의 원리를 잠깐 설명해 드리죠. 무릎 연골에는 핏줄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무릎에 체중을 실었다 풀었다 하는 기계적인 압박을 통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관절 윤활액을 펌프질해서 영양분을 얻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한쪽 방향으로만 연골을 눌러대면 어떻게 될까요? 혹사당한 쪽의 연골은 손상이 쌓이고 반대로 힘을 받지 않은 쪽의 연골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굶어 죽어갑니다. 50년 동안 발 뒤꿈치 착지만 하면서 한쪽으로만 영양분을 편식해온 관절을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방향을 뒤로 바꾸면 하중 벡터가 달라집니다. 터져나가던 곳은 압박에서 풀려나고 영양분 구경도 못하던 곳에 드디어 압박이 가해지며 윤활액이 공급됩니다. 통증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수순이죠. 이건 무슨 진통제를 먹어서 나는 게 아닙니다. 평생토록 관절이 원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걷기가 가로막고 있던 새로운 압박의 방향을 마침내 허락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연골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기계적인 신호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신호를 바꾸면 연골의 상태도 바뀝니다. 혹시 걷기가 무릎을 갉아먹는다는 말을 듣고 산책을 줄이신 50대 이상 시청자분이 계신가요? 생체역학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닳아 없어진 게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만 치우쳐 과부하가 걸린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통증의 원인은 걷기 그 자체가 아니라 한 방향으로만 걷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길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시각이라는 치트키가 사라졌을 때 우리의 감각 시스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뒤로 걸을 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고유 수용성 감각의 수요야말로 왜 뒤로 걷기가 균형 감각을 기가 막히게 향상시키는지 알려주는 핵심 열쇠입니다. 앞으로 걸을 때 뇌는 시각과 고유 수용성 감각을 아주 익숙한 비율로 섞었습니다. 눈은 앞길을 스캔하고 귀 안에 스캔하고 귀 안에 스캔하고 귀 안에 스캔하고 전정기관은 머리의 위치를 보고하며 근육의 수용체들은 팔다리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죠. 그리고 손에는 수십 년 전 세팅된 비율에 따라 이 세 가지 정보를 융합합니다.
이때 시각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감각 수용체는 그저 걸을 뿐입니다. 눈이 걷는데 필요한 공간 정보를 거의 다 떠먹여 주니까 손에는 별로 애쓸 필요가 없죠. 하지만 뒤로 걷는 순간 길을 파악하는 시각 채널이 싹둑 잘려나갑니다. 내 발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눈으로 볼 수가 없지요. 손에는 시각 데이터가 사라진 이 비상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유 수용성 감각의 볼륨을 엄청나게 키워야만 합니다. 그야말로 감각의 수요가 폭발하는 거죠. 발목, 무릎, 고관절에 있는 기계 수용체들은 앞으로 걸을 땐 한 번도 요구받지 않았던 초고화질 해상도로 공간 정보를 뇌로 쏘아주어야 합니다. 이때 느껴지는 감각은 아주 독특합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발목이 꺾이는 각도, 두 다리가 허공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등에 대해 소름 돋을 정도로 예민해지죠. 실제로 뒤로 걷기를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몇 년 동안 걸으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내 발바닥의 감각이 생생하게 느껴져요.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눈이 못하는 이 일을 대신하기 위해 소뇌가 감각 수용체의 민감도를 극도로 끌어올리면서 생기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의식적인 반응입니다. 그 감각 신호는 사실 평생 거기 있었지만 그동안 눈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소뇌가 굳이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것뿐이죠. 이렇게 뇌가 감각의 가중치를 억지로 재조정하는 과정은 전정기관이 망가진 환자들을 치료하는 재활 원리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의 감각을 차단해서 뇌가 남아있는 다른 감각에 더 많이 의존하도록 강제하는 거죠. 한마디로 뒤로 걷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고유 수용성 감각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뒤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손에는 눈이라는 편한 채널을 포기하고 나이가 들면서 가장 빨리 망가지는 감각인 고유 수용성 감각에 더 강하게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관절의 위치와 움직임을 정밀하게 감지하는 능력은 나이가 들면서 뚝뚝 떨어집니다. 수용체 개수도 줄어들고 신경 전달 속도도 느려지고 뇌에 울려 중앙 처리도 예전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평소처럼 앞으로만 걸으면 이런 쇠퇴를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눈이 부족한 감각을 다 땜빵해주기 때문에 정밀한 감각 따위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뒤로 걸으면 눈이 땜빵을 못 해줍니다. 우리 몸의 감각 시스템은 수십 년 동안 요구받아 본 적 없는 초인적인 수준의 퍼포먼스를 강요받게 됩니다. 결과는 아주 명확하게 수치로 나타납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뒤로 걷기 훈련을 시켰더니 불과 4주에서 6주 만에 외발 서기 균형 테스트 점수가 쑥쑥 올랐습니다. 심지어 같은 기간 동안 앞으로만 열심히 걸었던 분들은 균형 감각에 아무런 발전이 없었는데도 말이죠. 새롭고 낯선 방향이 뇌의 융합 시스템에 도전을 던졌고 익숙한 방향은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균형 감각이 저하진 건 그냥 걸어서가 아니라 뇌가 낯선 도전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균형 감각을 지켜주는 진짜 자극제는 걷기 그 일 자체가 아니라 새로움이라는 사실이죠. 균형을 계산하는 손의 회로는 단순 반복이 아니라 도전에 반응합니다. 앞으로 걷기는 반복이고 뒤로 걷기는 도전입니다. 그 차이가 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인지 데이터 하나를 살펴볼까요? 뒤로 걷기는 운동신경뿐만 아니라 걷기와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뇌 부위들, 특히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된 뇌 부위들을 강력하게 활성화시킵니다. 임상에서는 노인분들의 인지운동 융합 능력을 평가할 때 걸으면서 말하기 테스트를 자주 씁니다. 연구에 따르면 걸으면서 누군가와 대화할 때 걷기를 멈추고 멈칫거리는 노인분들은 나중에 크게 넘어질 낙상 위험이 엄청나게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손베이 이어리를 허리를 예전처럼 걷기가 완전히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운동 시스템이 대뇌의 인지적 자원 대역폭을 너무 많이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화라는 두 번째 인지 작업이 추가되면 뇌에 남은 자원이 고갈되면서 과부하가 걸려버리는 거죠. 30대에는 피질하거 시스템 혼자서도 거뜬히 해내던 걷기 프로그램이 이제는 대뇌 피질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안 굴러간다는 슬픈 증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만약 인간의 움직임 중 가장 자동화되어 있다는 앞으로 걷기조차 어르신들의 대뇌 피질 자원을 불타워 이처럼 증가, 갉아먹고 있다면 대뇌가 원래 해야 할 다른 생각들을 할 여유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걸으면서 대화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낯선 길을 찾아가는 게 벅차고 주변에 차가 오는지 살피는 게 버거워집니다. 이건 그분이 치매에 걸리거나 멍청해져서가 아닙니다. 뇌의 운동 시스템이 과거에는 공짜로 쓰던 대뇌의 여유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망가지니 피질이 밑빠진 독에 물 붓듯 그 기능을 보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뒤로 걷기는 그 자체로 대화 없이도 엄청난 인지적 요구를 필요로 하는 고난도 운동입니다. 낯선 운동을 할 때 뇌를 찍어보는 fMRI 연구를 보면 우리의 작업 기억과 실행 능력을 담당하는 배측 전전두어 피질에 불이 번쩍번쩍 들어옵니다. 움직임의 순서를 기획하는 전운동 피질의 활성도 치솟고 양쪽 팔다리의 움직임을 조율하는 보완 운동 영역 역시 활발하게 돌아가죠. 뒤로 걷는다는 건 운동인 동시에 치열한 인지 작업입니다. 눈으로 길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공간의 방향을 짐작하고 적수가 자꾸만 앞으로 가라고 등 떠미는 자동화 패턴을 억누르며 매걸음을 세밀하게 계획해야 하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걷기 위한 엄청난 경계심도 유지해야 합니다. 뇌를 엄청나게 써야 하는 이 고통은 부작용이 아닙니다. 이 과정 자체가 바로 노화로 인해 얇아지는 뇌의 부위들을 강제로 깨워 일을 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우리 뇌의 배측 전전두엽 피질은 나이가 들어가며 부피가 쪼그라듭니다. 건강하게 늙어가도 이 정도인데 인지 기능 저하가 일찍 온 분들은 그 속도가 훨씬 빠르죠. 이 부위가 바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무르고 흔드는 작업 기억과 실행 능력을 담당하는 핵심 구역이거든요. 여기가 얇아지면 나이 들면서 겪는 흔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머리 회전이 느려지고 멀티태스킹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일이 겹칠 때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하죠. 하지만 자연의 섭리라며 손 놓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낯설고 어려운 운동을 통해 이 부위를 억지로 활성화하는 것은 이곳의 피질 두께를 유지시켜주는 몇 안 되는 검증된 치유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약이나 단순한 두뇌 게임만으로는 안 됩니다. 낯선 움직임이 강제하는 운동과 인지의 이중 압박이 들어가야만 뇌가 변합니다. 노화로 인해 망가지는 뇌 부위와 뒤로 걸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는 놀랍도록 정확하게 겹칩니다. 움직임을 기획하는 전운동 피질은 나이 들면 얇아지지만 뒤로 걸을 때 활성화됩니다. 양측 움직임을 조율하는 보완 운동 영역 역시 나이 들면 얇아지지만 뒤로 걸을 때 활성화됩니다. 작업 기억과 실행 능력을 만든 배측 전전두엽 피질 역시 나이 들면 얇아지지만 뒤로 걸을 때 폭발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즉 뒤로 걷기라는 움직임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정말 뇌 부위들이 노화가 앗아가는 부위들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저 대충 비슷한 게 아닙니다. 나이 들면서 얇아지는 이 세 가지 피질 영역을 아주 콕 집어서 타격하는 맞춤형 처방인 셈이죠. 제가 인지운동 관련 문헌을 뒤적이다가 이 발견을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하루 10분 뒤로 걷는 건 단순한 다리 운동이 아닙니다. 노화하는 뇌가 잃어버리고 있는 바로 그 부위들을 뇌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메커니즘을 통해 정밀하여 타격하여 깨우는 뇌 부활 프로젝트입니다. 측정 결과들이 이를 분명히 증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하루 10분씩 뒤로 걷기를 측정해보면 어떤 기막힌 결과가 나올까요? 이 단순해 보이는 운동이 만들어내는 변화의 크기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질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10분에서 20분씩 8주 동안 뒤로 걷기를 시켰더니 이 허벅지 뒤쪽 근육인 햄스트링의 유연성이 무려 13%나 좋아졌다고 합니다.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상호신경 지배라는 생리학적 메커니즘의 애결하게 섬에는 있습니다. 뒤로 걸으려면 고관절 앞쪽의 굴곡근을 아주 적극적으로 써야 합니다. 유명한 생리학 법칙에 따르면 관절 한쪽의 근육이 수축하면 신경계는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뒤로 젖돌면을 정모한다. 감각의 근육의 간장을 반사적으로 탁 풀어버립니다. 앞으로 걸을 때는 전혀 쓰지 않던 방식으로 고관절 굴곡을 쓰게 되니까 반대쪽인 햄스트링은
알아서 쫙쫙 늘어나는 이완 효과가 누적된 거죠. 앞으로 숙이며 고통스럽게 스트레칭을 몇 달씩 해야 얻을 수 있는 유연성을 균형 감각과 고유 수용성 감각, 손의 기능까지 업그레이드하면서 그저 덤으로 얻은 겁니다. 신경계가 햄스트링을 알아서 쭉쭉 늘려준 셈이죠. 유연성, 균형 감각, 고유 수용성 감각, 그리고 손의 회로의 재설정까지 세상에 단 10분짜리 운동 하나로 이 네 가지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 통제된 임상시험에서 뒤로 걷기가 노인들의 균형 감각, 보행 속도, 그리고 기능적 이동 능력을 일관되게 향상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효과는 돋보기로 들여다봐야 겨우 보이는 통계적 착시가 아니었습니다. 참가자들의 일상생활 능력이 눈에 띄게 확 달라질 정도로 중간 이상에서 아주 큰 폭의 효과를 보였지요.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기가 막힌 발견이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건데요. 뒤로 걷는 연습을 했더니 보폭, 걷는 속도, 양발의 대칭성 같은 앞으로 걷기의 능력이 앞으로 걷는 연습을 주구장창했을 때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개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제가 한 말 정말 2번, 3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뒤로 걸었더니 앞으로 걷는 걸 더 잘하게 된 겁니다. 낯선 운동의 도전이 단순히 뒤로 걷기는 기술만 익히게 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전체 보행 시스템, 저러기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쳐버린 거죠. 손해가 새롭게 업데이트한 타이밍 모델, 칼같이 예리해진 고유 수용성 감각, 튼튼해진 대뇌와 손해의 연결망이 모든 업그레이드된 기능들이 앞으로 걸을 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왜냐고요? 앞으로 거든 뒤로 거든 결국 뇌에 똑같은 통합 시스템을 가져다 쓰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도전으로 뇌의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해놓으니 앞으로 거든 뒤로 거든 아웃풋이 환상적으로 좋아진 거죠. 반면에 앞으로 걷기만 계속했다면 어땠을까요? 낡아 빠진 기존의 회로를 덧칠만 할 뿐 기계 자체를 업그레이드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손해와 운동 피질이 심각하게 망가진 재활 환자들을 대상으로 러닝머신에서 뒤로 걷게 했더니 단 4주 만에 균형 척도 점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신경 회로를 억지로 다시 연결시켜버린 겁니다. 손해는 평생 저장해 본 적 없는 패턴과 마주치자 남아있는 자투리, 신경세포들마저 바닥바닥 긁어모아 새로운 길을 개척해낸 것이죠. 이 환자들의 재활 데이터가 특히나 중요한 이유는 이 뒤로 걷기라는 방법이 얼마나 강력한 바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손상을 입은 분들에게조차 뒤로 걷기가 측정 가능한 수준의 기능적 회복을 끄집어낼 수 있다면 그저 자극이 부족해서 뇌가 살짝 잠들어 있을 뿐인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뇌에서는 이 메커니즘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작동하겠습니까? 어르신들의 손내에는 여전히 수많은 세포들이 유유히 살아 있습니다. 물론 젊을 때보다는 숫자가 좀 줄고 나뭇가지처럼 뻗은 가지돌기들도 약간 단순해졌겠지만 펄펄 뛰며 작동할 준비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학습하는 뇌의 공장은 절대 폐업한 게 아닙니다. 그저 할 일이 없어서 기계를 잠시 꺼두었을 뿐이지요. 방향을 뒤로 돌리는 순간 그 공장의 모터는 다시 미친 듯이 돌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쯤에서 여러분 머릿속에 아주 당연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실 겁니다. 뒤로 걸으면 뒤통수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닌데 안 보여서 위험하지 않나요? 네, 아주 타당한 걱정입니다. 그래서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어르신들이 가장 안전하게 이 엄청난 혜택을 누리려면 통제된 환경이 필수입니다. 집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긴 복도나 차선이 선명하게 그려진 육상 트랙이 좋습니다. 헬스장에 있는 러닝머신도 훌륭합니다. 속도를 아주 느리게 낮추고 손잡이는 꽉 움켜쥐는 게 아니라 살짝 손만 얹어두는 호버링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러닝머신이 바닥을 알아서 밀어주니까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걱정은 덜고 손잡이에서 손을 살짝 띄우면 균형을 잡으려는 뇌의 도전은 그대로 유지되니까요. 처음에는 평소 앞으로 걷는 속도의 딱 절반 이 정도로 시작하세요. 느리게 걸어야 낯선 공간감을 처리하느라 당황하는 뇌의 고유 수용성 감각 시스템이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첫날에는 2, 3분만 하시고 손해가 적응해 감에 따라 일주일에 1, 2분씩 살금살금 늘려가시면 됩니다. 균형 잡는 게 영 불안하신 분들은 굳이 뒤로 걸어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주방 싱크대를 꽉 붙잡고 제자리에서 한쪽 발씩 뒤로 뻗으며 천천히 체중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뒤로 넘어질 위험은 제로에 가까워지지만 늘 하던 걷기 패턴을 박살내고 고유 수용성 감각을 깨우고 운동 피질에 불을 켜는 레이의 챌린지는 그대로 작동하거든요. 물리적으로 공간을 이동하지 않아도 뇌 속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연산의 혜택은 고스란히 챙겨갈 수 있습니다. 이 적응의 곡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운동의 진짜 혜택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 아주 재미있는 통찰을 얻을 수고립니다. 있습니다. 시작할 때 그래프는 아주 가파릅니다. 즉, 처음 시도하는 몇 번의 운동이 고유 수용성 감각에 가장 어마어마한 도전을 던집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설계도를 새로 그리느라 미친 듯이 오류 신호를 뿜어내고 뇌의 시냅스들은 살아남기 위해 격렬하게 재조직됩니다. 난생 처음 뒤로 걷기를 해본 사람은 막 비틀거리고 무섭고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옮기던 발걸음 하나하나에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여러분, 이 불안감이 바로 신호입니다. 불확실하다는 건 손해가 아직 정답을 모르는 낯선 자극을 팍팍 받고 있다는 뜻이고, 과도하게 예민해진다는 건 무의식이 감당 못할 일을 대뇌 피질, 전 전두엽이 나서서 처리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다 2주차쯤 되면 불안감은 싹 줄어듭니다. 도전이 사라진 게 아니라 손해가 마침내 새로운 움직임의 모델을 훌륭하게 구축해냈기 때문이죠. 패턴이 뇌에 자리 잡으면서 오류, 하요, 신호도 줄어들고 세포들이 이제는 믿음직한 정규직 연결망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움직임도 훨씬 부드러워지죠. 그리고 4주에서 6주까지 지나면 눈에 띄게 균형 점수가 올라가고 앞으로 걷는 자세까지 대칭을 이루며 좋아집니다. 아무것도 없던 허벌판에 손해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놓고 그 프로그램을 짜는 과정 자체가 그 공사에 투입된 뇌의 모든 시스템을 강철처럼 단련시킨 겁니다. 이 발전의 궤적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폭발적인 뇌신경의 혜택은 가장 기우뚱거리고 엉망진창인 초기 세션에 일어납니다. 오류, 이지를 보고 공부를 토바이하고 이진태사물 이서 개승과 이고풀터 배싱은이 잡은 거이죠. 뒤로고 고기가 너무 어색하고 힘들어서 당장 때려치우고 싶은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의 손해가 최고의 효율로 진화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어렵다는 건 나한테 안 맞는다는 부작용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솔루션이 최고 출력으로 팽팽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가장 짜릿한 증거입니다. 앞으로 걷기와 비교해보면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더욱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10분 동안 편안하게 앞으로 걷는 건 약간의 칼로리를 태우고 심혈관 기능의 기본기를 다져주긴 하지만 우리의 운동 제어 능력이나 공간 감각, 인지 시스템에는 티끌만한 새로운 자극도 주지 못합니다. 손에는 잠을 자고 전전두엽도 낮잠을 자고 공간 파악은 눈이 다해 주니까 고유 수용성 감각은 최저 해상도로만 돌아갑니다. 반면에 똑같은 10분을 속도를 반으로 줄여 뒤로 걸어보세요. 칼로리는 조금 덜 탈지 몰라도 손해를 깨워 멱살을 잡고 학습 모드로 쳐놓을 수 있습니다. 치매와 싸우는 배측 전전두엽에 불을 켜고 평생 쓸 일 없던 최고 화질의 공간 감각을 요구하며 슬개 대퇴관절의 무릎 통증을 줄여 줍니다. 정말 대즈스 이타. 상호신경 지배를 통해 햄스트링을 쫙쫙 늘려주고 시스템을 통째로 업그레이드해서 나중엔 앞으로 걷는 것까지 잘하게 만들어주죠. 심장이 얻는 이득은 조금 작을지 몰라도 뇌와 신경과 관절이 얻는 그 외의 모든 이득은 앞으로 걷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합니다. 단 10분의 뒤로 걷기만으로 손해의 흥분도, 공간 감각의 정확도, 햄스트링의 유연성 그리고 걷기 대칭성이 측정 가능할 정도로 향상됩니다. 4주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인지 저하로 인해 쪼그라드는 배측 전전두엽 피질, 전운동 피질, 보완 운동 영역 같은 뇌부위들이 활활 타오르듯 활성화됩니다. 특별한 운동기구도 필요 없고 의사의 처방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수십 년 동안 내 뇌가 뻔하게 자동화시켜버린 그 방향에 정반대로 걷겠다는 아주 작은 의지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뒤로 걷는 그 10분 동안 뇌 의지 아이질하이스 안에서는 앞으로 걷기가 평생 줘도 못 줄 엄청난 신경학적 폭죽이 터집니다.
오류, 신호를 뿜어내며 시냅스 비중을 갈아치우고 낯선 환경 속에서 길을 찾느라 전전두엽 피질이 작업 기억을 풀가동합니다. 수십 년간 녹슬어 있던 고유 수용성 감각 회로가 최첨단 해상도로 다시 부팅되고 상호신경 지배 메커니즘이 평소에 늘어날 일 없던 햄스트링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며 언제나 앞쪽으로만 짓눌리던 무릎 연골의 하중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른 쪽 표면으로 이동하며 숨통을 트여주는 이 연쇄 반응은 여러분이 뒤로 걷는 내내 계속되며 그 짧은 시간 동안 만들어진 시냅스의 변화는 운동이 끝난 뒤에도 뇌 속에 굳건히 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차곡차곡 쌓여 다음번 운동 때 쓰일 뇌 회로를 더 강력하게 벼려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소뇌에는 뇌 전체 신경세포의 무려 절반이 들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거인이 수십 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공회전만 하며 놀고 있었던 겁니다. 하루에 딱 10분. 그저 평소와 반대 방향으로 몸을 틀어 걷는 것만으로도 이 잠자던 거인을 흔들어 깨워 미친 듯이 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바인만 스펙트럼